패션은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날은 없죠. 또한 패션은 옷뿐만 아니라 가방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나 화장이나 타투 같은 꾸밈의 현상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패션이라는 개념은 때로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돼서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히 패션은 가끔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진실한 신념 없이 남들 하는 대로 혹은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생각을 갖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패션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옷의 유행일 겁니다. 노르웨이의 철학자 라르스 스펜센은 Fashion a Philosophy라는 책에서 인문학 분야에서 그동안 패션에 관해 논의된 바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펜센은 패션은 서양 근대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 이전에는 패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고대부터 중세까지도 사람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유럽에 사는 사람이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건 다들 옷을 입고 살았죠. 하지만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개념은 매우 흐릿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패셔너블하다는 것의 핵심은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쁨을 지각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문화적 동물로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단 한순간도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옷 스타일이 예뻐 보인다는 건 내가 그 옷을 예쁘다고 판단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두 옷 중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의 현대적인 옷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치 예술작품을 바라보듯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왼쪽의 옷이 더 예쁘다고 판단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옷은 어디까지나 마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예쁘듯이 예쁜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서 예쁜 건 아닙니다. 즉, 지금 시대,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패셔너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옷 스타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관념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의 변화가 패션 개념의 핵심을 이루죠. 패션을 잘 아는 사람은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고 패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자기 마음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전까지는 옷 스타일의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살았죠. 그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내놓는 패션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옷 스타일은 아주 천천히 변할 뿐이었고 대부분 사람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때때로 외국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수입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옷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죠. 또한 사회의 생산량 자체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는데 특히 섬유는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옷의 수량 자체가 아주 적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선택한다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옷은 골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입는 거였죠. 또한 계급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는 의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식과 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 스타일 자체는 비슷한 옷을 입었죠.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생산량이 늘어나고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옷의 가격이 싸졌고 그러면서 비로소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옷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고 싶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류층을 중심으로 나머지 계층과 다른 옷을 입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죠. 단순히 비슷하게 생겼고 질만 더 좋은 옷이 아니라 아예 다르게 생긴 옷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특히 18세기의 부르주아 계층이 발전한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르주아는 전통 귀족은 아니지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새롭게 사회의 지도층이 되자 다른 보수적인 귀족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옷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찾게 됐죠. 사실 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자신들을 남들과 구별짓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애써서 티내지 않아도 존중을 받으니까요. 반면 새롭게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구별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얻은 부만큼, 지위만큼 남의 시선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18세기의 부르주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공급하는 산업이 발달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패션 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최초의 패션 잡지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대였죠. 아마 처음에 사람들은 실리적인 목적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을 겁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고자 말이죠. 그런데 새로움에 대한 열망과 호감이 점점 강해지자 곧 새로움은 별도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목적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즉,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서 추구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원하는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스펜센은 패션은 모더니티라는 정신과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던, 즉 근대 혹은 현대라고 번역되는 개념은 지금을 가리키는 라틴어 모도에서 온 개념으로 이전과 다른,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금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서구 사회 사람들은 뉴 혹은 모던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새롭다는 관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음을 평가하는 기준에 새로움은 잘 포함되지 않았죠. 오히려 전통에 잘 부합하는 것, 옛 성인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곧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상사적으로 권위주의 철폐와 독립적 주체에 관심이 많았던 근대 철학의 흐름과도 평행하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이전부터 내려오는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또 다른 대표주자 칸트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칙에 무기력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잠재력에 주목했죠. 이런 흐름은 모두 과거를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새로움은 그 자체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관념이 됐고 새로움에 대한 열망은 사회 각종 영역에서 변화의 힘으로 표출됐습니다. 패션은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어로 유행이나 패션을 가리키는 말로 모던과 같은 어원을 갖는 모데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패션에서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죠. 새로움이 자기 목적적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되자 다른 기준을 통해서 새로움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통해 좋고 나쁨을 판별하게 됐습니다. 즉, 어떤 명확하게 추구해야 할 만한 방향성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채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움 자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때는 통 좁은 바지가 유행이었다가 한동안은 또 통 넓은 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간 통이 좁은 바지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죠. 왜 바지통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길래 바지통을 바꾸는 걸까요? 스펜센의 생각은 바지통이 변화하는 건 그저 이전과 다르고자 하는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바지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새롭고자 하기 때문에 바지통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는 패션에는 사회 현상과 얽힌 의미가 들어있다는 해석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스펜센의 생각에 그리고 제 생각에도 현대 패션에서 이런 사회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저 변화를 위해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치마가 길었기 때문에 짧은 치마가 출현했다는 거죠. 짧은 치마가 널리 유행하자 다시 긴 치마가 유행하는 거고요. 이러한 소위 패션 사이클의 존재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됐습니다. 스펜센의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은 18세기 이후 패션 사이클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이클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 충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으면 이미 유행이 바뀌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패션 사이클에서는 레트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되살려내고 약간 변형을 가하는 거죠. 1997년 메종 마르지엘라는 자사의 예전 컬렉션을 다시 새 컬렉션으로 발표했죠. 패션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후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많은 명품 브랜드도 비슷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이클이 너무 빨라진 나머지 이전 유행과 지금 유행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여러 스타일이 한 시대 안에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스펜센은 90년대 이후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명확한 유행인지 정의 내리기 힘든 채로 여러 스타일이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 하나가 유행이라고 지각할 때쯤이면 이미 그 유행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괜찮은 건지, 어떤 스타일이 유행에 맞는 건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이런 현상을 두고 스펜센은 패션이 자신의 논리를 너무 극단화한 나머지 스스로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합니다. 유행과 비유행의 구별, 옛 것과 새 것의 구별이라는 논리가 과열되면서 새 것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만들어내게 됐고 결국 새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새로움의 전체주의적 역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새로움은 자신과 구별될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애초에 패션이 발전한 역사를 봐도 특정한 계급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했죠. 그런데 새로움을 추종하는 정신이 사회에 너무 널리 퍼진 나머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움이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새로움의 논리가 새로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환상을 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 거의 없게 됩니다. 마치 넷플릭스에는 새로운 작품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매번 다른 작품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혁신적인 작품을 만나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문 것처럼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움이라는 환상 자체가 무너지고 무언가 다른 중요한 가치가 출현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패션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패션 에이전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명확한 유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행을 예측하는 행위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통일적인 사이클이 없어서 모두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가 이번엔 이게 유행일 겁니다 라고 말하면 디자이너들이 그 말에 따라서 옷을 만들고 실제 그게 유행이 되거든요. 예언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유의 과잉이 역설적으로 자유의 제한을 낳는 흐름 말이죠.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정보를 걸러줄 알고리즘과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커졌죠. 그러면서 막상 정말로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패션은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션은 탑다운 형태로 퍼진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상류층이 유행을 선도하고 나머지 계층은 그걸 따라한다는 거죠. 상류층은 새로운 유행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다른 계층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비싼 옷을 살 수는 없죠. 더 싼 버전의 비슷하게 생긴 옷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계층에 걸쳐서 유행이 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스타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처음에 상류층이 부여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유행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꼭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계층 사람들의 패션을 모방했던 건 아닙니다. 그 반대 방향이 펼쳐질 때도 많았죠. 예를 들어서 진은 원래 노동자 계층의 옷이었는데 예술가들과 진보 성향 정치활동가들이 따라서 입기 시작했고 이후 상류층에서도 따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류층이 일부러 노동자 계층 스타일로 옷을 입었던 이유는 자신이 보수적인 기성 권력자와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수 있죠. 물론 현대의 패션에서는 이런 명확한 이유보다도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요. 게다가 요즘은 사회의 개인주의화가 워낙 많이 진행돼서 옷이 꼭 계층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추구할 때가 많으니까요. 스펜세는 전반적으로 옷이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옷은 널리 퍼질수록 의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 특정 스타일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의 의미가 아주 옅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브컬처에서 저항적인 의미를 가졌던 패션 아이템이라고 해도 그게 널리 퍼져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평범한 옷이 되죠. 이렇게 옷이 의미를 점차 상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낳습니다. 바로 의미를 계속 잃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패션은 어떻게든 무언가 의미를 담으려는 절박한 시도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의미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딘가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채워 넣어야만 자기 주장을 하고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션쇼에서는 실질적인 사용 가치와 별로 상관없는 옷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인 의미나 실험적인 정신을 담은 옷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한 후 그 의미를 브랜드에 담아서 나머지 옷들을 판매하는 거죠. 또한 전통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들은 예술가들과 가깝게 지냄으로써 옷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술은 평범한 물건을 특별한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마술 같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까르띠에처럼 큰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루이비통처럼 예술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브랜드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꼭 패션이 예술에서 의미를 빌려오는 것만 아니라 예술이 패션으로부터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정장이 유행하는 사회와 청바지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 것만큼 예술가들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유행하는 디자인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예술과 패션의 관계를 꼭 일방적인 관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대에 이르러 패션은 스스로 예술이 되려는 의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현대 예술의 중요한 특징은 아름다움이 더 이상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건데요. 아름다움보다도 오히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감각 패턴을 깨뜨리는 충격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됐죠. 패션에서도 이런 일이 일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물질이 풍부한 현대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사물은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대상이 돼서 더 이상 새로움의 경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걸지도 모르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패션쇼는 주로 화려한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공격성, 폭력, 파괴, 더러움이 전면적으로 부각됐죠. 꼼데가르송은 1995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50주년을 맞아 머리를 밀고 파자마를 입은 여성 모델을 패션쇼에 등장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알렉산더 맥퀸은 자신의 패션쇼 하일랜드 레이프에서 강간당하는 여성을 연상시키는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지금도 패션쇼 하면 해괴한 옷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렌시아가의 너덜너덜한 신발처럼요. 이렇게 추해 보이는 옷을 선보이는 현대 패션쇼는 아름다움의 영역 바깥에서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시도하는 현대 예술의 방향성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펜센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결국 패션 산업은 자본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도에서도 결국 돈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꼭 필요하면서 장기적인 만족을 줄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당장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걸 사는 걸로 특징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고급 식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공허함이나 후회를 낳을 수 있음에도 일단 당장 내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기꺼이 돈을 쓰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죠. 이런 조건 속에서 패션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하는 어떤 옷을 산다고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않으리란 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시즌 지나면 금방 시들해질 거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옷을 구매하며 패션 브랜드들은 끝없이 새로운 이상을 공급해줍니다. 예술적인 시도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상황이 좋은 건지는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철학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패션은 우리 일상의 매일매일에 스며들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정보 이상으로 여러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